이제 아까 저 닭으로 만들었잖아요. 스피노사우루스를. 새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만종의 새들이 있어요. 닭을 저희가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은 다른 동물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트리케라톱스라든지 이런 공룡들과 가장 가까운 동물들이 오늘날 살아있죠. 악어랑 새. 걔네들을 참고하면 뭔가 저희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오르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악어는 소리를 내나? 지난번에 제가 새끼 악어 소리도 냈잖아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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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엄마 악어가 옆에 있다 하면서 소리 내요. 소리 잘 냅니다, 생각보다. 구애할 때도 소리 내요, 악어들이. 근데 보면 악어랑 새랑 소리 내는 방법이 달라요. 악어는 목으로 내요. 후두가 있어요. 새는 후두가 있긴 있는데 소리를 내진 않아요. 새는 가슴으로 소리를 내요. 그래서 보시면 악어는 목 쪽에 후두라는 기관이 있고, 새는 옛날에 후두가 없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후두가 있긴 있대요. 가슴으로 소리를 내는데 가슴에 명관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폐로 나눠지잖아요, 두 갈래끼로. 여기에 딱 명관이 있어요. 가슴으로 소리를 내서 후두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악어는 울음소리가 되게 단순해요. 길이 하나잖아요, 기도가. 명관으로 소리 내는 새들은 기도가 갈라지는 쪽에 있다 보니까는 길이 두 개죠. 이쪽으로 소리 냈다가 이쪽으로 소리 냈다가 막 한 번에 두 가지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돼요. 근데 복잡한 소리를 내요. 옛날에 살았던 공룡은 무슨 소리를 냈을까 궁금하잖아요. 명관으로 소리를 냈을까? 후두로 소리를 냈을까? 그거를 학자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새고요. 동물들의 실루엣 위에 보면은 검은색 하얀 점이 있죠.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뭐냐면 후두가 기능을 할 때 시커먼 거예요. 밑에 있는 게 명관이에요. 기능을 한다는 거를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초반에는 다 명관이 아니었네요. 후두를 썼네요. 네, 명관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 보면은 후두는 있는데 소리를 낼 때 쓰지는 않고 명관으로 소리를 내요.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익룡이라든지 그 티라노사우루스랑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설을 세웠어요. 후두랑 명관을 두 개 다 갖고 있거나 아예 없거나. 근데 사실 저 그림의 좀 약간 단점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저 밑에 있는 파충류들 있죠. 전부 다 후두로 다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도마뱀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무리 빼고는 다 소리를 안 내요. 거북이도 그렇고 벽에 붙어 사는 개코도마뱀 건드리면 막 칵 하고 소리 내는 애들이 있어요. 후두로 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독자적으로 진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정만 했었는데 악어랑 새가 다른 방법으로 소리 내는데 똑같이 그 소리 내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식도에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르르 소리 내잖아. 그걸 이걸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저 비둘기의 그 식도 주머니가 부풀었을 때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거고요. 새들이 저걸 되게 많이 써요. 저 밑에 있는 뇌조라는 애도 있는데 저 평소에 쓰는 저게 안 보여요. 저게 식도 주머니에 공기를 넣으면은 이렇게 풍선처럼 빵빵해져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카카포라고 하는 앵무새인데 앵무새도 물론 약간 통통한 앵무새긴 한데 저기 소리를 낼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개구리처럼 목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요. 비둘기는 다들 아시죠? 암컷한테 과시할 때 저런 식으로 식도 주머니에 공기를 넣어서 꾸르르꾸꾸 소리를 내요. 잘한다. 그러게요. 비둘기 보는 게 옛날에 취미였어요. 악어도 식도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학자들이 그래 그러면 공룡들이 대부분은 식도 주머니로 소리를 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아주 재미난 화석이 학계에 보고가 됐어요. 공룡의 후두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사실 이 화석은 발견된 지 좀 됐어요. 근데 저거를 원래 처음에는 학자들이 혀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공룡이 큰 근육질의 혀를 갖고 있었다고 해석을 했었어요, 옛날에. 최근에 이제 저걸 연구하신 일본 분들은 아니다, 저거 후두다. 저게 이제 갑옷공룡의 한 종류예요. 피나코사우루스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보라색이랑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게 이제 후두뼈예요.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다른 후두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랑 그 형태를 비교를 해봤어요. 저 형태가 삼각형이죠. 오늘날 살아있는 새랑 되게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어요. 사실 저게 좀 갑옷공룡이에요. 새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닙니다. 근데 새랑 비슷한 후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새들이 후두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몸속 깊숙한 명관에서 소리를 내고 볼륨을 조절하잖아요. 그 갑옷공룡한테서 명관은 발견된 적이 없지만은 후두의 형태를 보니까 새랑 비슷하니까는 그럼 얘네도 명관 비슷한 게 있지 않았을까? 혹은 원시 명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후두가 비슷하다는 것까지 해석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 명관까지 그걸 해석을 한다는 게 좀 이 갑옷공룡이 사실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명관 말고도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공룡이 또 식도주머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냈던 애들이 또 있어요. 이 오리주둥이 공룡들이 있거든요. 애들을 보면 그 머리에 이렇게 괴상한 벼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게 다 코예요, 사실. 두성을 썼구나. 코에 비강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빙글빙글 꼬인 상태인 거예요. 저거는 실제로 저기 컴퓨터로 이렇게 모델링 해가지고 공기를 통과시켰더니 관악기 같은 소리가 난다는 거를 학자들이 알아냈어요. 변마다 코 형태가 다르죠. 나이대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아마 나이대마다 종마다 다른 관악기 소리를 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버즈사우루스. 저런 식으로 소리 내는 공룡들이 있고요. 아까 그게 갑옷공룡이라고 했죠. 피나코사우루스가. 갑옷공룡도 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오리주둥이 공룡이랑
그냥 비슷하게 코 속에 공간이 막 빙글빙글 꼬여 있어요. 아직 저거 가지고 얘네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 소리 내는 게 가능했는지를 실험해본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사실 공기의 그 량을 후드로 조절해서 코로 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였으면 사실 오히려 코랑 좀 더 연관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가복공룡 전문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코멘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 시리즈가 꽤 많아요. 6편뿐만 아니라 저기 번외 시리즈로 해서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나와요. 뭐 내용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부터 산으로 가기 시작했나요? 제 생각에는 3편부터 조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이 일단 바뀌었죠. 감독이 바뀌면 사실 분위기라든지 이게 다 바뀌어요. 3편 감독님이 옛날에 그 주만지 영화 찍으셨던 감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만지 가족 영화잖아요. 주라기 공원은 원래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SF긴 하지만은 1, 2편은 좀 약간 무섭잖아요, 사실. 그렇죠. 3편부터는 좀 약간 무서운 거는 좀 사라졌어요. 오히려 약간 애들 영화처럼 바뀌긴 했는데 재밌는 게 이 영화 시리즈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1편에 나왔던 공룡이랑 2, 3편 그 후로 등장하는 공룡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티라노사우루스예요. 그 1편에서 보시면은 지프차를 쫓아가잖아요. 네. 시속 거의 50km로 뛰어다닙니다. 2편, 3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티라노사우루스 그때부터는 좀 느려져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1편 같은 경우는요, 그 만들 때 되게 많은 공룡학자들이 참여를 했어요. 물론 그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한 사람만 나와요. 잭 코너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프로덕션 쪽에서의 감수자 역할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대본이라든지 아니면 배우들이 공룡 이름 제대로 발음하는지부터 해서 컨셉 아트가 왔는데 최종 컨펌하는 역할을 그분이 하셨고요. 사실 이게 프로덕션 팀만 그 영화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니메트로닉스도 있고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다른 공룡학자들을 고용을 했다 하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분이 이제 로버트 바커라는 분이에요. 잭 코너 박사님이랑 로버트 바커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라이벌이세요. 왼쪽에 계신 분이 바커 박사님이고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잭 코너. 왼쪽에 계신 분은 굉장히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시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요. 바커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하버드대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정식 과정을 거쳐서 고생물학자가 되신 분이에요. 대학원을 다 나가가지고. 잭 코너 박사님 좀 특이해요. 잭 코너 박사님은 원래는 학부 졸업을 못 하셨어요. 난독증이 심하셔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하시고 군인으로도 좀 생활을 하셨다가 프린스턴 대에서 화석 처리 기사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화석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드워크를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나가셨다가 공룡의 집단 산란지를 처음 발견하셨어요. 공룡의 배아 화석이랑. 그 전까지는 그게 보고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분의 상사가 도와줬어요. 너가 정말 대단한 발견을 했는데 논문 한번 써보는 거 어떻겠니? 학위가 없는데 어떻게 쓰냐 했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첫 논문을 썼는데 그게 사이언스에 나왔어요. 80년대예요. 학위가 없잖아요. 연구비도 못 주겠다고 그러고 동료분들이 도와줘서 동료분들이 딴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명예박사를 받으셨어요. 새끼 공룡 화석이 원래는 그전에는 많이 보고가 된 적이 없었어요. 발견된 것도 없었고 그 사람이 새끼 공룡이랑 알을 연구하게 된 것도 웃긴 게 그동안 연구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주제를 선택한 것도 있지만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주제는 레퍼런스가 많아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연구한 게 별로 없는 분야다 보니까 읽을 게 별로 없겠구나라고 해서 그거를 선정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몬태나 대학에서 고생물학 그 전문 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시다가 몬태나 주립대학의 학생들이 저분 밑에서 논문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짜? 결국에는 박사 12명을 키우셨어요. 그 박사님 제자들 다 잘 나가십니다. 바커 박사님도 유명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공룡 르네상스를 이끈신 분이에요. 공룡이 항온동물이었을 것이다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던 분이고 바커 박사님 제자는 한 사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바커 박사님 사실은 거의 직장도 잡을 필요가 없었던, 왜냐면은 결혼을 잘 하셨어요. 사모님이 돈이 정말 많은 회사의 사장의 딸이어가지고 돈 벌 필요가 없었던.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래서 했는데 첫 번째 영화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소설 쓸 때 마이클 크라이튼이 참고했던 것 중 하나가 이게 바커의 의견을 많이 따랐어요. 바커 박사님은 티라노사우루스 시속 50km로 달렸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소설에도 등장하고 영화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죠. 2편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소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프로덕션 팀의 감수자인 잭 코너 박사님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느렸을 것이다. 활동적인 사냥꾼이 아니라 시체 청소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2편에서는 사람을 겨우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3편에서는 사체 뜯어먹다가 다른 육식공룡한테 물려 죽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게 계속 같은 장소들이 나와요. 네. 주라기 공원 시리즈를 보면은 옛날에 썼던 세트장 그대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재사용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다시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와. 관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이 주라기 공원이 소설이 되게 좀 의미 있는 소설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공룡 관련된 매체들을 보면은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과거를 가서 공룡을 본다든지 뭐 알려지지 않은 정글에 갔더니 공룡이 산다든지 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주라기 공원 나온 다음부터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공룡을 뭐 살린다든지 정말 공룡 DNA를 뽑을 수 있는지 가지고 아까 그 잭 코너 박사님한테 연구비를 또 주기도 했어요. 실패였어요. DNA는 못 뽑았습니다. 네. 사실 영화에서처럼 DNA를 구해가지고
공룡을 복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DNA가 그렇게 오랫동안 보존되기도 어렵고 그렇죠. 호박 안에 모기가 공룡을 빨아먹은 피가 남아있는 게 꼭 하필이면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탑5에 드는 애들만 딱딱 물어야 되고 DNA를 얻는다 하더라도 대리 못 쓸 동물도 없고 제 코너 박사님이 2009년도에 재미난 책을 하나 쓰셨어요. 뭐냐면은 공룡을 만드는 방법. 저 책이 좀 나왔을 때 말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DNA를 가지고 공룡을 복제하는 내용인가 했는데 좀 다른 거였어요. DNA를 구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인 새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공룡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저 책에서 소개를 해요. 격세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원시의 그 형태를 발현시키게끔 해주는 유전자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오늘날 동물도 다 갖고 있어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네. 몇 가지 예를 가져왔어요. 알죠. 고래가 원래는 분류상으로 발굽동물이에요. 발굽동물이라고 하면 일단 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름은 이름일 뿐이에요. 식육류라는 그 동물 무리가 있어요. 육식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에 개, 고양이 다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팬더도 있죠. 그러니까 동물의 이름이라든지 분류군 명은 그냥 이름일 뿐인 거예요. 신기하네. 네. 나도 발굽동물이라는 무리에 뭐 하마라든지 기린, 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기에 고래가 같이 들어가요. 지금 고래 보면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은 옛날에 살았던 고래들 있잖아요. 고래 네. 조상들 보면은 하마라든지 사슴 닮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그런 애들이 다 사라지고 후손들이 남아 있는데 후손들은 오히려 상어라든지 참치를 닮았죠. 몸의 형태가. 새가 공룡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얘네가 원래 옛날에는 다리가 4개였겠죠. 뒷다리가 특화를 했어요. 근데 사실 뒷다리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있어요. 그게 작동을 안 할 뿐이지. 가끔 이제 돌연변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실수로 켜지는 거죠. 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뒷지느러미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고래는 뒷지느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돌고래만 그런 게 아니겠죠. 뱀도 사실 원래 옛날에는 다리를 갖고 있었죠. 다리를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다리를 갖고 있는 채로 태어나는 뱀들도 있고요. 저 뱀 밑에 보시면 저 사진 뭐냐면은 저 말이에요, 말. 가끔 저게 돌연변이로 나와요. 발가락이 여러 개 달린 말들이 나와요. 우리도 있겠죠. 일단 유인원이죠. 사람과에 속하는 유인원인데 우리 좀 독특한 유인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국 사람을 예를 들면은 하얗죠, 피부가 일단. 털이 되게 얇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침팬지랑 털 수나 이런 게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털이 자꾸 얇아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가끔 침팬지라든지 고릴라의 형태처럼 나오는 아기들이 있어요. 피부가 일부분이 검은 식으로 나오고 저런 식으로 털이 많이 나오는 저것도 격세 유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새들도 사실은 작은 육식공룡으로부터 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작은 육식공룡들이 갖고 있던 특징들을 만들 수 있겠죠. 있는 유전자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켜지게끔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책으로는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아니 욕을 할 것까지는 없잖아.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쓸 때쯤에 해가지고 나온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게 저 사진이 뭐냐면은 대하 상태의 병아리의 부리예요. 부리에 보시면은 뾰족뾰족한 것들이 나 있죠. 이빨인가? 이빨이에요. 그래서 이빨이 있는 병아리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보는 파충류 애들과 새와 좀 다른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주둥이 끝에 있는 뼈예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공룡이라든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 악어거든요. 맨 끝에 있는 전상악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보통 한 쌍이 있어요. 근데 새는 저게 하나예요. 그 위로 이제 각질이 자라서 부리가 되는 거예요. 저걸 이제 안 합치게끔 저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나왔어요. 병아리인데 악어랑 더 가깝죠. 악어라든지 공룡 그러네요, 형태랑 그러네요. 비슷하게 주둥이 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왼쪽 같은 경우는 앞다리예요. 모든 새는 앞다리가 발가락이 3개거든요. 네. 육식공룡들이 보통 진화한 얘들이 엄지는 보통 이렇게 남아 있고요. 2개가 합쳐져요. 여기서 이제 깃털이 얻어가지고 난리가 되는 건데 네네네. 배아 발생 과정 중에 보면은 발가락이 3개였다가 안 합치게끔 했더니 저 가운데처럼 나온 거예요. 그럼 저 맨 끝에 있는 건 뭐예요? 저는 시조새예요, 시조새. 시조새의 앞발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의 그러네요. 엉터리가 나온 거죠. 제 코너 박사님의 책이 엉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이었고요. 네. 제 코너 박사님 얼마 전에 인터뷰 보니까 화 많이 내시더라고요. 내가 명예박사 받은 사람이 책 썼더니 그렇게 욕하더니 하버드랑 뭐 예일대에서 저런 식으로 저기 논문 냈더니 와 막 좋아하는 건 자기는 화가 나더라. 또 어떤 팀은 또 뭘 했냐면요. 새가 진화 과정 중에 그 정강이랑 종아리뼈가 이렇게 합쳐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따로따로 분리되게끔 하는 저기 연구도 진행됐어요. 원시적인 육식공룡의 뒷다리를 갖고 있는 병아리를 만든 거죠. 깨어났어요? 깨어나진 않았죠. 법 때문에 깨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아직.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깨어나게끔 할 거면은 다 만든 다음에 깨어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보세요. 이빨, 주둥이, 앞발, 다리, 꼬리. 새는 꼬리가 다 짧아요. 물론 꼬리가 긴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다 뭐냐면 꼬리가 짧은데 꼬리 깃털이 긴 거예요. 그 원래는 그 새끼 때를 보면은 꼬리가 뼈가 굉장히 많아요. 네. 길어졌다가 짧아져요. 네. 융합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안 합쳐지게끔 했더니 병아리가 죽는 거예요. 원래 이게 지금 제 코너 박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예요. 작을 이제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원래 계획은 10년 안에 출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오바됐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저 꼬리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유를 모르는. 아,
밝혀냈어요. 뭐였죠? 작년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꼬리 만드는 그 유전자를 이렇게 유전자 편집을 해가지고 이구아나라든지 뭐 악어의 꼬리를 유전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인을 찾아가지고 바꿀 수 있게 됐어요. 면역 세포가 이 꼬리 융합에 관여를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뼈가 부러지거나 하면은 면역 세포가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면역 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야지 그게 뼈가 잘 뭐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새가 보면은 골반 뼈라든지 꼬리가 다 이렇게 뼈들이 붙어요. 면역 세포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면역 세포가 관여를 안 하게끔 해야겠죠. 어떤 방법을 썼냐면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꼬리가 안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까지 왔어요. 제 생각에는 5년 안에는 그럼요. 사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만들 수 있대요. 심장도 만들 수 있고 안 합치는 것뿐이래. 합치면 매드 사이언티스트. 맞아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합성이긴 한데 새끼 때는 저러겠죠. 다 자라면 아마 이런 식의 모습일 겁니다. 좀 약간 실망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고 한데 너무 좀 닭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어요. 인위 선택이에요. 왼쪽 동물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만들었어요. 늑대로 말티즈를요? 모든 개는 늑대예요. 야생 말티즈 보신 적 있어요? 네, 야생에는 없는 애들이에요. 다 저희가 만든 거예요. 꽤 오랫동안 저희가 품종 개량을 한 거예요. 그렇죠. 되게 오래 걸렸죠. 빨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양이에요. 고양이 품종이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한 50품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18세기에는 고양이 품종이 5개밖에 없었어요. 다 19세기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공룡도 치키노사우루스를 품종 개량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닭으로 만들었잖아요. 우와! 치키노사우루스를. 우와. 새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만종의 새들이 있어요. 닭을 저희가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은 다른 동물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거는 다 상상이긴 한데 키위새를 이제 바꿔본 거예요. 너무 다양한 형태의 공룡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공룡의 모습 있죠. 네. 벨로키랍토르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모습으로 선택적인 교배를 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는 있겠죠. 나중엔 개, 고양이 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매 가지고 만든 저런 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돈을 지원금을 누가 줬는지 아세요? 조지 루카스가 줬어요. 스타워즈를 만드신 분이죠. 조지 루카스가 잭 코너의 책 보고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14년 전에 $100만 그냥 줬다 하더라고요. 그러긴 또 너무 약간 연구비로 치긴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고생물학 쪽에서는 사실 그 정도면 좀 큰 돈이긴 합니다. 우리는 장비 몇 개 사면 끝나거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귀여운데? 얼굴은 되게 안귀엽게 우와. 생겼지만. 근데 입막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가 여기까지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주라기 공원이 되게 공룡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공룡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우리 공룡을 연구를 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심지어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영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였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주라기 공원 속 공룡을 계속 해오면서 오늘 어느 정도 일단은 딱 끝냈는데 2, 3, 4, 5, 6이 남았거든요. 사실은 이거 1편만 했어. 주라기 공원 좀 쉬고 싶어요. 다음에 좀 다른 걸 좀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공룡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2가지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치키노사우루스 프로젝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병아리들이 일단 죽고 있죠. 네.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거랑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랑 또 다르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치키노사우루스가 나오면은 아마 아이들을 밀치면서 맨 앞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치키노사우루스 카페를 만든다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쓰다듬고 있고. 요즘 이게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메머드잖아요. 메머드. 그렇죠, 메머드. 메머드. 그 생각 해봐서 메머드를 복원을 하면은 물론 저도 맨 앞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메머드를 복원을 하면은 메머드가 결국 갈 곳은 동물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메머드 입장에서는 좀 슬플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네안데르탈인을 복원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에 보내야 될까요? 학교에 보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주라기 공원 속의 공룡 이걸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리도록 하고요. 재미있는 공룡의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